청년과 무주택자 일부는 유혹을 되게 강력하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도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정책의 목적은 사실 굉장히 확실합니다. 집값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 올리는 거요? 네, 왜냐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28일 월요일 어피티 온에어 라이브 시작합니다. 월요일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코너 뉴스 토스트 시간이죠. 저는 진행자 박진영이고요. 오늘 김정은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지난주 목요일 24일 일이죠. 자, 현금이 1억 원 또는 1억 8천만 원만 있으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준다는 지분형 모기지론 시행이 준비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바로 6월 달에 다다음 달에 어떻게 시행할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잘 몰라도 이제 듣기만 해도 파격적이에요. 1억만 있으면 10억 아파트를 살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준다? 일단 이 지분형 모기지론이 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네. 이게 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월 달에 꺼냈던 얘기인데 지금 이제 조금 더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 하면 정부하고 지분을 나눠 갖기 형태의 주택담보대출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하고 나하고 그 집을 공동 구매를 하는 겁니다. 같이 네. 돈 모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게 시행이 정말로 되면 사실 이제 1억이었다가 1억 8천이었다가 지금 기사가 좀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거겠죠. 극단적으로는 1억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1억 8천이겠죠. 3월 달에 얘기를 했을 때는 진짜 1억이었어요. 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워낙 뭐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그 보완을 해가지고 요새 이제 나오는 얘기는 1억 8천입니다. 근데 뭐 진짜로 1억 혹은 1억 8천만 가지고 10억 아파트 살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만드는 제도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1억 8천만 원이 최신 정보이기 때문에 1억 8천만 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1억 8천만 원으로 10억 아파트를 산다는 거는 예를 들어 은행이 한 50% 정도 빌려주면은 네. 50%면 5억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3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요. 이제 후순위 투자자죠. 빌려주고 나는 이제 뭐 1억 8천만 원을 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 그럼 정부가 그냥 나머지를 다 메꿔주는 게 아니고 네. 은행 대출까지 껴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은행이 한 절반만 대출을 해주니까 내가 10억 아파트를 살려면 막 풀로 대출을 땡긴다 이래도 내가 5억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까지 안 하고 주택금융공사가 좀 끼어 들어가지고 굉장히 더 많이 빌려주는 모델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최종화는 아닐 거예요. 네. 일단 지금 메시지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왔어요. 네. 1억 8천만 있으면 너도 10억 부자 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너무 좋다기보단 불안하기 마련이거든요. 당연히 요구하는 거에는 대가가 있겠지 그쵸. 싶어가지고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안 될 것까지는 없죠. 다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그러니까 이 정책의 목적은 사실 굉장히 확실합니다. 집값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 올리는 거요? 네, 부동산 시장 받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2013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도 공유형 모기지라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대신에 똑같이 집값이 오르면은 팔았을 때 정부가 뭐 30% 투자하고 나는 뭐 10% 투자했으면 나는 뭐 은행 대출 다 갚고 다 나머지 차익 갖고 정부는 정부가 투자한 만큼 또 그 차익을 나눈다 이런 모델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초반에 한 5천 호 정도 이렇게 금융위는 정책 실험이 가능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그래서 그때도 약간 이제 부처랑 조율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서 5천 호 정도 팔았을 때는 아주 폭발적이었는데 이거 폭발적이니까 쭉 해야지 하고 네. 딱 도입을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시들했어요. 다시. 오히려. 네. 근데 약간 되게 다르긴 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그때는 집값이 진짜 좀 떨어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이 오나 뭐 이래가지고 하우스 푸어가 막 양산이 되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모기지형 그 정부가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굳이 내가 들어갈 만큼의 어떤 유인이 사람들한테 없죠.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그냥 내가 그렇죠. 사고 말지. 거기다가 지분 구조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매각이나 상속 같은 게 되게 머리가 아파요. 그러겠네요. 특히 상속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러겠는데요. 네. 어쨌든 뭐 정부가 투자한다고 하는데 우리 팔고 그러면 뭐 양도세 내고 그러잖아요. 팔기만 해도. 그럼 정부가 양도세 낼 거야? 정부가 정부한테 세금을 내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되게 머리가 아파져가지고 갑자기 유야무야
됐거든요. 사실은 다 대책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복잡하게 사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쵸. 이미 이제 1억이든 2억이든 내 돈을 모아놓은 상태면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내 집을 좀 더 찾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어쨌든 이거는 뭐 지분형 모기지를 하겠다는 거는 LTV를 지금 막 조이고 있었잖아요. 신혼부부 뭐 이런 거 제외하고서는. 근데 지금 나오는 지분형 모기지는 신혼부부만 해주겠다. 뭐 신세가 있는 사람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제한이 없거든요.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제한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네, 안으로는 네. 그래서 제한 없이 사람들한테 LTV를 80%, 90% 해주겠다는 거예요. LTV 설명을 잠깐만 해주시면 네, 그거죠. 전체 집값에서 그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맞아요. 우리가 이제 10억의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보통 일반 매매도 현금 10억을 마련해서 사지는 않잖아요. LTV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제한이에요. 우리가 전체 집값에서 LTV가 70%라고 하면 70%까지는 대출로 메꿀 수 있고 맞아요. 나머지 그렇습니다. 30%는 우리가 이제 현금으로 내야 된다.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그 LTV를 그렇게 풀어주겠다는 거는 사실 이제 목적이 정말 명확한 거죠. 집값을 부양하겠다. 그렇죠. 대출 전체 집값에서 집 살 때 대출 비중이 더 커져도 괜찮다. 현금 1억만 있어도 LTV 90%면은 네. 10억짜리 이제 9억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때도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래서 그때는 진짜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빨리 받쳐야 되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분형 모기지 도입했던 게 이제 뭐 정말 올리려고 했던 겁니다. 정확하게 의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때 우리가 자산법을 끼면서 아파트가 폭등을 했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이 추세 상향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2022년에 이렇게 폭등하기는 했지만 애초에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는 박근혜 정부 때부터예요. 그때 이제 부양 정책을 엄청 썼거든요. 그래서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던 게 이제 그 당시 공유형 모기지 그리고 똑같은 거를 지금 들고 나오는 게 지분형 모기지입니다. 사실 이름만 바꾼 것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개인이 대출받을 여력이 안 되니까 정부가 사실 대신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집값 오르면 팔 때 투자한 비중만큼 정부도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구매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겁니다. 근데 집값이 오르는 게 저는 바로 연상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 정부가 도와줘서 정부도 도와주는 건 아니죠. 왜냐면 집값이 오르면은 같이 나눠 가지니까. 근데 정부가 이렇게까지 지분 참여를 해서 나랑 공동 사업을 해서 집을 사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건데 이게 집값을 올리는데 무슨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3, 4년 전 부동산 폭등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10억 아파트 사려면 5억 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1억 8천이 있는 사람과 5억이 있는 사람 인구 수를 카운트를 해보면 누가 많겠어요? 1억 8천이 훨씬 많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상품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경쟁이 붙고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울에서는 10억 아파트까지 빌려준다고 하니까 이제 10억 이하 아파트는 이제 거의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1억 8천만 있으면 10억까지는 낼 수 있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내가 집주인이면 이거를 굳이 7억에 팔까요? 그럼 10억까지는 이제 땡길 수 있는데 그럼 원래 6억, 7억 하던 아파트가 10억이 되면 원래 10억 하던 아파트는 또 10억이 아니에요. 더 10억 오르죠. 되죠. 그러면 이제 1억 8천도 없는 사람은 영원히 집을 못 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서 보통 이제 통계상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이 1억 5천 정도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3억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근데 뭐 그러면 양극화가 진짜 엄청나게 심각해지는 거죠. 부모님이 지원을 1억 해줄 수 정도 있냐, 지원해줄 없냐. 수 있는 집과 지원을 못 해주는 집. 그럼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신혼부부가 이제 부모님 지원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본인들 모아놓은 시드머니도 한 3천에서 5천 정도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정부랑 같이 셋이 결혼하는 거예요. 셋이 결혼해서 1억 한 2억 정도 모아가지고 2억 정도 모아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사. 그럼 그렇게 다 결혼할 수 있어. 그렇게 다 내 집 마련을 해.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는 그래도 LTV를 고려했을 때 수도권에서 내 집 살려면은 한 3억 4억 정도는 있어야지 했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1억 한 5천 8천만 있어도 어떻게든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네, 뭐 장점이 없지는 않아요. 어쨌든 좀 사기 편해지는 건 맞죠. 그리고 이제 똑같이 사기 편해지는 건데 지분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정부도 좀 손해를 좀 덜 보는. 그래서 이제 금융 당국에 뭐 한국은행이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다 찬성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게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진짜 원래 민간은행에 있던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전부가 이걸로 바뀌면
괜찮아요. 네. 그러면 집값이 좀 올라도 정부가 어쨌든 도와주고 그 오르는 만큼 정부가 그 투자를 가져가니까 가계부채가 는다기보다는 이제 좀 정부 부담이 투자니까 느는. 정부 부담도 늘고 정부도 조금 손해를 덜 볼 수가 음. 있는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그대로 있고 이 지분형 모기지는 지분형 모기지대로 등장하고 이러면 그냥 뭐 가계부채와 정부 부채 두 개 다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 모기지론, 지분형 모기지론으로 집값은 뛰는데 그럼 네. 뭐 민간에서 일반적인 가계대출 받으신 분도 영향이 있을 테니까 네네.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성급하게 좀 얘기가 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아까 채팅에도 있었는데 찐님이 집값 떨어졌을 때 손실을 정부가 100% 감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분 참여를 내 집 마련할 때 정부가 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과거에 비해서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게 되는데 네, 집값이 오를 때는 그 정부가 자기 지분 투자한 만큼의 그 집값 차액을 오른 상승분의 차액을 가져가고 그리고 손실이 나면은 손실도 같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손실을 정부가 다 떠안는다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을 때 원래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정부는 후순위 투자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후순위 투자자는 사실 이제 손실 이익도 조금 이제 나중에 가져가고 손실도 그 두 번째로 부담을 하는 건데 손실을 가장 먼저 감당해 준다고 해서 하니까 이게 제도가 좀 왜곡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개인이 1억 8천, 은행이 5억, 주택금융공사가 한 3억 2천 투자해가지고 10억을 채웠는데 아파트 값이 만약에 9억이 됐어요. 떨어진 거야.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는 이제 3억 2천이 아니라 2억 2천만 회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랑 은행은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금융시장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사실 지금 집을 좀 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근데 가계부채는 정말 줄어들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로 잡히니까. 네. 나는 대출 많이 안 받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5억만 받은 거잖아요. 원래 한 10억, 1억 8천이니까 나는 8억 5억 정도 받아야 될 되는데. 거 이제 1억 8천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가 받았어야 됐던 그 3억 넘는 3억 2천 정도의 그 5억의 차익이 정부 부담으로 넘어가는 거죠. 국가 부채가 폭발하는 거죠. 근데 국가 이게 부채가 다 세금이죠. 음. 예. 그러니까 집을 안 사는 사람은 이제 내 세금도 뜯기고 난 집도 못 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국가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다. 네. 내 집 말을 이걸 통해서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드머니 한창 모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내기만 하고 이 제도가 또 언제까지 존속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쵸. 세금만 뜯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분형 모기지를 들고 온 이유가 뭐예요? 어쨌든 장점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는 로또를 맞으면서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원래는 집을 살 수 없었던, 좀 주거가 불안했던 분들이 지분형 모기지 시행 이전보다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기사 헤드라인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청년과 무주택자 조금 이제 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 집 살 수 있나? 이렇게 나오는데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과 무주택자 일부는 이제 유혹을 되게 강력하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도 사고 싶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 정책이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 될지 모두에게 기회가 지금 열려 있는 거잖아요. 네네. 현재까지 나온 안에 따르면 그렇죠. 보통은 이럴 때 이제 신혼부부, 청년 뭐 1인 가구 요즘 조금씩 네. 특공에도 포함시켜주고 하면서 약간 배려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직 그런 얘기도 없고요. 네네. 사실 이제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6월 달에 시범 사업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서 나올지 혹은 이제 뭐 대선 이후에 이게 시범 사업일 뿐이니까 이게 진짜로 뭐 전국에 시행이 된다. 무제한으로 풀겠다 이러려면은 사실은 이제 대통령까지 올라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국회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서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저는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요 시범 사업을 하는 거는 뭐 청년과 무주택자를 위한다는 장점이 명확하니까요. 그래서 아주 단기적으로는 일단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기는 해요. 실제로요. 네, 그래서 서울, 강남 이런 데야 뭐 어디 신고가 찍는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제 그 진짜 걸러들어요. 그 동네 이야기, 그 동네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사실 이제 전국 정책이라기보다는 거의 강남 부동산 관리 정책인데 굉장히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건설 PF 무너진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는데 조용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대책이 거의 안 나왔어요. 맞아요. 뭐 시한폭탄이라고 난리가 났었는데. 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잘못한 건데 그 지방
가장 부동산을 위한 정책이 그러니까 강남만 계속 뭐 50이 신고가 뭐 무슨 평당 뭐 신고가 이렇게 계속 이제 마치 멀쩡한 것처럼 보도가 됐지만 강남 빼고는 거의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지방 부동산은 거의 고점에서 뭐 3, 40% 정도 네. 다 내려앉았더라고요. 네, 네. 청약도 뭐 하나도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강남 얘기만 계속하니까 사람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강남 부동산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근데 서울 강남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대출을 정말 LTV를 뭐 95%까지 해준다고 해도 별로 없거든요. 그 5%를 현금으로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이자 내는 거 생각을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매우 소수인데 여기랑 이곳에 영향을 받는 몇몇 상급지라고 하죠. 이 상급지 말고는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부동산을 부양을 해보겠다고 저는 이거를 좀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겸사겸사. 어쨌든 배경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많이 침체가 된 건 사실이다. 네. 현실이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자산을 보통 부동산으로 소유를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지금처럼 멎어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가격이 진짜로 떨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네. 이 대출을 많이 해줬잖아요. 네. 이 대출을 엄청나게 해준 은행들이 다 부실해집니다. 이게 다 망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원리금을 갚겠다고 사람들이 소비를 잘 안 하는데 금융위기, 은행 줄파산 이런 얘기 나오면 당연히 소비를 더 줄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비를 줄이니까 기업들도 연쇄 부도가 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블이 이렇게 터질 때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고 신용이 위축돼가지고 실물 경기까지 침체가 전파되는 거를 디레버리징 스파이럴이라고 합니다. 잠깐. 디레버리징 스파이럴이요? 네. 너무 멋있잖아. 용어 자체는. 근데 너무 절망편인데 오늘 되게 중요한 개념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이 디레버리징 스파이럴이 혹시라도 발생을 할까봐 어떻게 끝까지 좀 집값을 좀 받쳐보려는 물론 이제 우리 가계부채 구조 문제도 있게 하니까 명분 하나 잡고 그리고 이제 요 실제적으로 부동산 경기 너무 이제 팍 떨어지지 않도록 요것도 받치고 한다고 이제 뭐 이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이제 다른 측면에서 관점을 바라보면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부동산이 엄청 심각한가 보다 이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아, 그쵸. 오히려 파격적인 정책이 나왔네? 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 배경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안 좋구나.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 경제에 불러올 연쇄적인 파급 효과, 나쁜 쪽이죠. 네. 이게 굉장히 눈앞에 좀 다가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네. 다시 한번 디레버리징 스파이럴 무슨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버블이 이제 터질 때, 그러니까 자산 가격에 거품이 막 꼈다가 이제 이거를 가격이 떨어지면서 은행이 신용대출을 되게 대출을 많이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금융기관이 막 부도가 납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고 사람들이 요거를 보고 겁을 먹어서 실물 경기까지 확 죽어버리는 거. 이거를 디레버리징 스파이럴이라고 합니다. 스파이럴. 네. 사실 이제 아까 이제 경제뉴스 브리핑에서도 1분기 GDP 오히려 감소했다, 역성장했다 말씀드릴 때 여러 가지가 연쇄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GDP까지 깎인 거잖아요. 근데 그 GDP 나온 거 이번 경제 성적표를 쫙 자세히 보면 정부 지출도 줄고 민간 지출도 줄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함과 관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들이 지갑에 닿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실제 지표에 나와요. 전 처음에 정희님하고 막 대화할 때 이제 뭐 연쇄적으로 경제에 뭔가 악영향을 준다 하면 뭐 이론에서나 그럴 것 같고 했는데 야, 이게 진짜 이렇게 나오는구나. 네. 경제 성적표에 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진짜 반영이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어쨌든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연쇄적으로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네. 왜냐? 부동산이 전체 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기관이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은행 총재도 찬성하고 뭐 다 찬성하고 했던 게 투자로 그러니까 가계부채를 정부의 투자로 준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찬성을 할 만한데 그런데 그건 진짜 원론적인 얘기고 이게 진짜 지금 민간은행에서 다 주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100% 대체하면 너무나 좋은 정책인데 둘 다 하는 거면 둘 다 단점만 부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집값을 띄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이제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지분형 모기지가 신혼부부에게 정책금융으로 돈 빌려주는 거 있잖아요. 네.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이런 것들하고는 좀 다른 건지 궁금해요. 이게 사실 뭐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를 하기에는 아직 뭐 이자 상환 구조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르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는 뭐 LTV나 이율이 되게 나온 얘기를 보면은 좀 비슷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익과 손해를 좀 나눈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 정책금융 빌려주는 디딤돌 대출 이런 거는 뭐 인덱스 주식 투자, 지수 투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리스크나 이제 리턴에서 이제 지분형 모기지는 예적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죠. 그 개인의 입장에서. 그죠. 개인의 입장에서. 네.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서 차익이 발생하면 정부하고 나눠야 되고 네. 집값이 떨어져서 손실이 발생하면은 뭐 내 손실은 내가 감당하는 거지만 정부가 먼저 이제 감당해 준다고 그쵸. 하니까. 정부가 먼저 감당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신혼부부 뭐 그 정도 차이밖에 없는데 굳이 이게 왜 나왔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분형 모기지로는 이제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계속 삐딱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혼부부한테 그러니까 사실 가계부채 엄청 늘어난 것도 그 신생아 특례 때문에 되게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신혼부부나 아기들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걸로는 집값 부양이 안 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도 또 열어주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집값을 좀 띄우겠다는 거구나. 이 생각이 쭉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분형 모기지 이거 로또 아니야? 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네. 실제로 제가 만약에 1억 8천이 있다고 쳐볼게요. 1억 8천이 있는 분들은 내가 조금 더 모아가지고 집값 상승할 것 같은데 매매로 그냥 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내가 1억 8천이 있으니까 정부와 힘을 합쳐서 지분형 모기지를 받아야겠어. 라는 생각까지 잘 안 갈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사실 2013년에 이 정책이 도입했다가 이제 정착이 실패한 이유기도 합니다. 사실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좀 꺼려질 수 있죠. 생각보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살 그쵸. 때는 남의 돈으로 사고 싶고요. 팔 때는 다 내 돈으로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100% 대체가 안 된다고 하면은 좀 나쁜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력적이니까. 네. 근데 이제 영국에 이 지분형 모기지 비슷한 정책이 있었어요. 헬프 투 버이라고. 영국에요. 네네네. 이것도 이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을 하려는데 돈이 모자랄 때 정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LTV라고 해야 되나? 이게 95%까지 됐어요. 내가 한 5%만 내면 정부가 한 40% 주고 은행에서 한 55% 정도 빌려줬었는데 그러니까 10억짜리를 살려면 한 5천만 원 있으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5년간 정부 투자분에 대한 이자가 없었어요. 근데 5년 후에는 이자가 굉장히 무섭게 이제 올라서 그때까지 빡세게 모아야겠네요. 네네네. 일단 빌려줬지만 열심히 일해서 빨리 갚아라 이런 취지의 프로그램이었고 그리고 이거는 정부 지분을 사들일 수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지분형 모기지는 뭐 정부 지분에 대해서 이제 끝까지 정부가 이거를 들고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제 갖고 올 수 있냐 이거 결정이 안 돼 있거든요. 이제 이 have to buy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분을 사올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환매 규정을 이제 뭐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집을 사면 뭐 임대를 줄 수 없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단순했어요. 지금 우리 설계된 지분형 모기지보다 단순했는데 근데 이거 한 2022년인가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을 엄청나게 끌어올렸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영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집값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 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한국판 지분형 모기지도 집값을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이제 굉장히 불호의 의견들도 많이 있는데 네. 이미 그런 사례가 있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가지고 이제 선순환 이거 가지고 장점을 좀 살리려면 민간의 주택담보대출이 없어져야 됩니다. 오늘 근데 그 얘기는 귀에 되게 많이 남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진짜 도입되냐 마냐의 문제예요. 사실 금융위원회나 이제 금융당국이라고 부르는 곳들이 보통 F4는 수장들이고 뭐 금융위, 금융감독원, 기재부 그리고 한국은행 맞아요. 네. 이렇게 네 개가 금융당국 하면은 보통 이제 소환되는 것들인데 금융당국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보통 금융위원회지만 한다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간 보듯이 뉴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슬쩍 이런 거 한다 만다 하다가 안 네. 나오기도 하고 약간 수요 예측처럼 슬쩍 말이 흘러나올 때가 있는데 지금도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실제로 도입이 되는 건가요? 일단 6월에 1,000호 규모의 시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가 시범 케이스로 당첨될지 어디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럽습니다. 뭐 4천억 규모 정도 재원 마련해 두었다고 하고요. 이제 그 금융위원회에서 좀 그 주도적으로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융위원회가 요 정도 정책 실험은 좀 할 수 있거든요. 그게 또 재밌는 정보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시범 사업은 이미 어쨌든 예산이 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계속 이제 대선 때문에 홀딩 해놓은 정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아니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고요. 이제 물론 이제 이 다음에 이 정책이 정말로 뭐 전국에 확대가 될지 아니면 뭐 이 1,000호만 딱 하고 로또 당첨자를 1,000명 이제 생산한 다음에 사라질지는 잘 모릅니다. 좋은 프로젝트였습니다 하고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지 네, 아니면 이게 확대돼서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할지 네, 모르는 일이다. 네. 일단 지금 얘기만 나왔다. 구체적인 건 6월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6월에 시행된다는 게 아니고 6월에 조금 더 세부적인 안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쵸, 그쵸. 네. 6월 뉴스토스 주제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시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나온 안으로 보면은 서울 아파트는 이제 10억 정도, 10억 이상으로 되는 이제 그 아파트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경기도는 6억, 지방은 4억 정도 이하 기준이 있는데, 뭐 이게 계속 이제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진짜로 하게 된다. 그리고 이게 부작용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를 그냥 확 낮춰버리는 게 어떨까 뭐 싶어요. 그 금액을 네, 저도 좀 금액을. 놀란 게 서울에 10억까지 가능하다라고 이미 말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10억이면 굉장히 후하다. 음. 보통은 이런 거 이제 할 때 6억, 뭐 8억 이렇게 서울에 6억짜리 아파트가 어딨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네. 10억 해버리니까 10억은 말이 되지 네. 싶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퍼주는 거지? 라는 음. 의심이 들었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목적인 정책이니까요. 음. 근데 이제 개념 자체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지분을 그 가격을 확 낮추면 저는 어쩌면 전세 사기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게 지금 전세가 좀 월세화되는 과도기잖아요. 그래서 전세 사기가 굉장히 빈발하고 전세 없어지면 월세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서울 월세 가격은 그러니까 시장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 되게 많이 눌려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월세 가격이 뭐 지금 뭐 75만 원 정도 할 텐데 조그만 이제 원룸 투룸에 75만 원 정도 90만 원 정도 할 텐데 100만 원 당연히 훌쩍 넘길 겁니다. 진짜 외국처럼 될 수 있는 거죠. 네, 외국처럼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빌라 전세 보증금 정도 있는 분들이 그 전세를 들어가느니 이 지분형 모기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사실 이제 전세 사기 걱정은 좀 덜 해도 되는 거고 그러네요. 네, 어차피 빌라 거주 형태가 사라지면은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아파트를 사실 지켜야 돼요. 아파트만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네. 그쵸. 그래서 어차피 이거 가지고 조금 이제 주택 시장을 좀 안정시키겠다, 가계 부채를 줄이겠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확 낮춰서 빌라를 지분형 모기지로 사주면 되잖아. 전세 대신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파격적인 정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하는데 그게 10억 아파트가 아니라 그냥 빌라를 좀 사람들한테 그냥 안정적으로 좀 사주라고 전세 들어갈 사람들한테. 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달라 보여요. 네, 이건 저만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근데 제 그렇게 생각이에요. 말씀해 주시는 게 네. 굉장히 귀한 게 네. 우리 이제 2030이 보통 전세나 비아파트 세입자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의 사실 관점에서의 이 정책 해석은 또 많이 없을 거란 말이죠. 네. 정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되게 귀해요. 저는 이제 청년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우리는 10억 아파트 못 산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좋은 거 해주려면 그냥 이제 전세 들어갈 만큼 열심히 모은 우리 청년들한테 좀 그냥 사줘라 정부가 투자하고 이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오늘 채택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러려고 도입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약간 한번 꽈가지고 희망회로 청년 입장에서 약간 희망회로 한번 돌려봤는데 그렇게 대입해 보면 괜찮은데 싶은 생각이 든다. 아, 근데 재밌네요. 이렇게 토론을 해보니까 정희님을 F4에 추가해서 F5로 너무 급격한 승진 아닌가요? 어쨌든 오늘 너무 흥미로운 모두가 또 많이 궁금해하셨던 이 지분형 모기지 오늘 자세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6월에 과연 뚜껑 열어봤더니 어떤 내용인지는 한번 가봐야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머릿속에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주신 정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지분형 모기지 머릿속에 좀 쏙쏙 들어오셨나요? 저도 설명 드리면서 와, 진짜 설명 진짜 맛있게 하신다 생각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러모로 의도로 봤을 때 집값을 띄우기 위한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워낙에 강남 불패 이런 것 말고는 전반적으로 좀 침체가 돼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집 살 수 있게 정부가 좀 돈 좀 투입해 줄게라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해석도 있고 사실 저도 이쪽 좀 가깝긴 해요. 이거 부동산 띄우기잖아. 맞잖아.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희님 아까 말씀하셨던 디레버리징 스파이럴 그러니까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자본시장 자체가 부동산에 많이 의존돼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것도 이제 정부나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도 오늘 좀 알게 됐고 머릿속에 좀 생각이 복잡해지지만 어쨌든 정부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있을 테니 6월에 들고 와보라고 하면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지가 또 아이고님 궁금하셨는데 저도 이제 정희님 붙잡고 아까 대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냐고요. 이제 저희 피디님이랑 막 했는데 결과적으론 물론 큰 줄기나 이제 여론에 따라 민심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수도 있죠. 이제 어쨌든 정부 정책도 국민들이 또 너무나 이거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추진이 동력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금융당국하고 좀 정부는 꽤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긴밀하기도 하고 또 독립적이기도 해서 이미 예산이 배정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이 소규모 정해진 4천억 소규모 아니죠. 이 정도 예산 안에서는 시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요, 머니로그,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머니로그 시간입니다. 머니로그에 우리 박수현 상담사님 모시고 이번 주 사연자분 사연 소개하고 솔루션 나누는 시간을 진행할 거고요. 이번 주 사연은요, 월 소득이 650만 원. 야, 아시죠? 이 정도면은 세전연봉 1억 정도 되는 거. 1억 정도 구간 들어가면 세금 많이 떼기 때문에 월급이 세후로 한 600에서 700 정도로 이제 현실적인 금액으로 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죠. 그런데 이분이 절세와 투자를 전혀 모르겠다고 하셔요. 이 정도 소득이 되시면 절세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사람이 월 한 200 벌 때하고 400 벌 때, 600 벌 때가 굉장히 달라지는 게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죠. 다 쓰고 이제 꼭 필요한 데 쓰고 남은 소득의 범위가 달라져요. 내가 노력해도 월 400, 600을 쓰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굉장히 저축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반드시 투자를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저축 및 투자에 상당 부분을 넣으셔야 뭐 은퇴가 빨라지든 간에 아니면 투잡으로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있던 간에 인생의 그림이 달라지는데 지금 월 소득이 650만 원인데 절세와 투자를 모르세요. 이분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왜냐? 우리 이제 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 소득은 점점 커질 거니까 미리 어떤 그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안 드렸네요. 좋아요. 하트는 여기 있는데 좋아요는 여기 있어요. 좋아요 여기 부탁드리고 2번 말고 1번 부탁드리고 요 좋아요를 또 이제 눌러주시면 채널에 굉장히 좋은 효능이 있다고. 좋아요의 효능. 박진영이 행복해진다. 어피티 온에어가 더 확산된다. 어피티 썸네일이 여기저기 많이 보인다. 등등등. JYP가 건강해진다. 여러분들이 건강해진다. 이런 것들. 네.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시고 저희는 매주 월수목 아침 7시 40분 어피티 온에어에서 라이브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화이팅! 어바!